네, 안녕하세요. 석학들의 릴레이 인문학 특강 TV 명륜대학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중국 서예 정각 예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성균관대 초빙 교수를 역임하시고 서예가이자 정각가이신 청운 김영배 선생님을 모시고 수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TV 명륜대학 강의를 맡은 청운 김영배입니다. 이번에는 정각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한국 정각과 중국 정각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각이라는 것은 이 제한된 돌 위에 글씨나 그림을 써서 새기는 예술입니다. 새기는 예술 중에 이 자법이라든지 서법, 장법을 활용하여서 잘 배치한 다음 새겨야 됩니다. 이 정각 돌 위에 표현해내는 문자 서체의 아름다움은 칼로 새기는 그런 의미에서 붓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각에 역사가 있을 텐데요. 역사를 한번 조금 읊어봐 주시겠어요? 한국 정각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당군 고사에 나오는 환인이 그 아들에게 천하를 다스리라고 내려준 천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부인은 천부인이라는 것은 하늘천, 부자는 부절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절같이 이렇게 내려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이라는 의미는 갖고 있지만 완전한 정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국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 왕권의 상징이라는 국세를 전했다는 이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각을 구분해 보면 시대별로 구분을 해 본다면은 바로 이제 삼국시대의 정각과 또 이 고려시대 정각 그리고 근현대의 정각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정각을 도장이라도 흔히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장 이외에도 또 다른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각의 명칭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시대별 또 이 직책에 따라서 달리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의 명칭은 인이라는 글씨를 쓰기도 하고 또 이 세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장, 도장, 그리고 인신, 그리고 도장, 또 인감, 신장, 정각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쓰는 지금 현재 쓰이는 것은 정각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 전서전자에다가 각 색일각자를 써서 저는 정각으로 저는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이라는 글자도 써도 되지만 인이라는 글자는 이 전서로 쓸 때는 손톱과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톱으로 이게 손을 잡아갖고 찍는 모습. 그런데 이 무릎의 뼈에처럼 이렇게 부절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신용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각은 용도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 정각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정각의 종류는 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쓰이는 성명인이 있고 호를 새겨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하면은 이 이름을 먼저 찍고 이름 그리고 여기는 호를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각으로 새기고 양각으로 새깁니다. 그래서 서화 작품에 찍는 것은 이렇게 쓰이고요. 그리고 자라든지 재관이라고 집 이름, 당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겨서 찍는 거. 그리고 감장이라는 것은 감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서화에 그 찍는 그런 도장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낭만인이라는 것은 이 말에 뒤에 엉덩이 쪽에 쇠를 달구어서 찍는 그런 도장이 있습니다. 정각의 종류에는 또 문장에 따라서 다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기러인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이 문장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한문이라는 것은 이 한간
문장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지명이라든지 또 그림을 그려서 이 새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정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정각을 이제 제작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각의 제작 과정에서는 인면 정리가 있습니다. 돌이 있으면은 돌이 이 밑바닥이 고르지 않는 것을 이 사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것을 치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문 선정이 있는데 좋은 문장을 선정해서 새기는 경우 아까 이름이라든지 또 호를 새길 수도 있고요. 또 금자라고 해서 글자를 이 찾아갖고 여러 가지 대비를 시켜서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찾았으면 인고 작성을 해서 다음에는 포자라고 해서 그 글씨를 이 돌 안에다가 글씨를 쓰는 과정 이게 포자입니다. 다음에 운도는 칼로서 새기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빈이라고 하는 것은 인주를 묻혀 찍는 과정을 아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도는 보충해서 새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각이 있으면은 여기는 찍는 부분 인면이라고 하고 여기를 척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을 척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탁본이라는 것은 여기에 글씨 쓴 것을 이 두드려서 이 글씨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인형이라는 것은 찍은 도장이 나오는 것을 인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있을까요? 네, 도구로 말하면 정각칼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인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갖다 고정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사포가 있어야 되고 세필 작은 붓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벼루, 먹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인근이라 해서 인근은 인주를 뒤집는데 여기에 인주가 있으면 여기에 인주를 뒤집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인주가 있고 칫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필요한 준비물들을 이제 알아보았으니 직접 정각을 갈아보고 붉은 먹칠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 지금 현재 칼을 가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둥글게 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직각으로 갈아야지 이게 글씨가 새겨질 때 자 똑바로 가서 새겨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돌도 정확하게 돌려가면서 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을 칠합니다. 네, 그러면 정각을 저희가 연습을 할 때 모범이 되는 정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예. 모방하기 위한 구모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요 이제 정각을 하기 위해서 이 모범이라는 게 하나 선정이 되면은 요것을 가지고 이렇게 뺏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쌍구법이라고 합니다. 양쪽 획을 뺏긴다 해서 쌍구법. 요거는 이 바닥을 메꾸는 것을 쌍구 전제법이라고 하고 이 글씨 쪽을 메꾸는 것을 쌍구 전자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문과 주문의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백문과 주문은 이제 이렇게 글씨가 튀어나오는 거고 저건 이제 튀어나왔죠.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하얀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다. 그래서 이 하얗게 나타나는 것을 백문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하얗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주문은 글씨가 찍히는 부분이 붉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납작한 돌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 연습을 해야지만이 칼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각을 할 때 이제 충도법, 절도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일까요? 네, 정각에 있어서 칼을 이 사용 방법에 따라서 충도법이 있고 절도법이 있습니다. 충도법은 이 글씨 쓰듯이 이렇게 나가는 법을 얘기하고 절도법은 조금씩 이게 해서 이어나가는 법을 절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도법으로 새길 때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충도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조금 매끄리한 듯한 그런 정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각칼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정각칼을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요 그림과 요 그림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고 이렇게 잡는 법을 지필식 꽉 잡는 건학식이라고 합니다. 요 건학식 요 있는 거 건학식이라고 요게 이렇게 됩니다. 지필식으로 집도법이라 하고 요거는 지필식이고 요거는 옆으로 횡으로 잡는 방법. 글씨를 이런 면이 있으면은 글씨를 이렇게 새겨 나가는 모습은 오지 횡도법입니다. 네, 정각화를 잡고 주문 백문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격변을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격변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돌이 있으면 이 면 쪽에 두드려서 이렇게 두드려 갖고 나타나는 정상을 얘기하는데 이 돌이 우리가 이제 그 있으면 비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0년 정도 흐르면은 500년이나 1000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풍화작용에서 나타나는 그 정상을 인공적으로 깨서 나타내는 것을 격변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치관이라고 했던 그 부분에 변관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변관을 부를 때는 이 변관인데 옆에다가 하는 거고 측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방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다 새기는 방법,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깁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다 글씨를 작은 거 새긴 거죠. 아래에 보면은 칼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척관에는 옆면에 이름이나 아호 그리고 제장, 연원일, 장소, 동기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작품을 줄 것인가 하는 성함도 써서 주기도 하고 본인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네, 간혹가다 돌에 보면 돌 위의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모습들을 뉴라고 합니다.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뉴는 글자가 조금 잘 안 쓰이는 글자입니다. 세금 옆에 소축자가 붙어서 뉴라고 부릅니다. 뉴라고 부르는데 이 뉴는 손잡이를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 말할 때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말처럼 새기기도 하고 낙타처럼 새기기도 하고 거북처럼 새기기도 하고 또 용을 새기기도 하고 고리형으로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에 따라서 직책도 달리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뉴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럼 찍히는 돌의 글자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글자를 자전으로 찾아갖고 이렇게 이제 한자 글자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형태가 있을 때 길고 짧음 이런 것들을 대비하여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성한 것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면으로 그대로 구성한 거지만 원래 이제 새길 때는 뒤집어서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문장이나 그림이 정해지면 한문정양인 경우는 자전을 이용하여서 여러 글씨체를 찾아갖고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초보자분들은 모범이 되는 정각을 보고 어떻게 모각을 하면 될까요? 네, 모범 정각을 번뜩이를 보면은 정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모범 정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잘 고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대로 나가는 게 좋고 글자 획수가 적은 것부터 많은 것으로 그리고 또 작은 정각부터 큰 정각으로 나가는 게 좋고 단정한 것부터 해갖고 졸박한 것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굵은 획부터 가늘 획으로 골라 새겨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각의 마무리 단계인 탁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에는 이 탁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병관 같은 거를 이렇게 새겼으면은 새긴 것을 이렇게 두드려서 처음에 두드려 갖고 섭탁이 있고 건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탁으로 할 때는 물을 적셔서 여기서 두드려서 이 말리고 난 뒤에는 저렇게 탁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탁본이라는 것은 비문이나 이런 우리 정각의 척관 이런 것들을 두드려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금석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보는 옛 비석이나 금속, 기와 또 돌, 나무 등등에 있는 그런 글씨나 그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탁보로 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탁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신라 시대의 모긴을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이 신라 시대의 모기는 조금 크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것만 몇 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인도 있고 저쪽에 목인도 있고 이래서 이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것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청자인, 동인, 유식 그 방법들을 한번 또 구경해 볼까요? 네, 청자인, 동인 요거는 거의 이 고려 시대 때 나타나는 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장 내지 정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류식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문양들은 여기에 보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읽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의미가 있게 새겼는데 지금 현재는 이 판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류식의 손잡이의 형태는 원숭이라든지 사자 뭐 그리고 잉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새도 있고 또 뱀이라든지 거북이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은 관청에서 정각들도 사용하고 있죠. 예. 이 관인과 이제 이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인은 관청에서 쓰는 것을 관인이라 하고 예?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쓰는 정각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청에 쓰이는 정각을 말하는데 관직이나 명칭을 새겨서 이렇게 쓰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임명할 때 반드시 관위를 주었다가 이게 관직이 면직되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인도 가능하지만 지금도 도장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결혼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사인이 아니라 이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관인에는 이제 이런 이 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는 그런 관인들은 이 옆에가 이 부분이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넓이가 넓고 이 넓이라든지 또 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인에는 보통 이 끈을 달아갖고 옛날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요 이제 관인을 부를 때 이제 국인이라든지 또 이 세보라든지 어보라든지 대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과 이 왕위의 계승 또는 국가 권력 이양의 징표로 썼습니다. 외교와 관계된 것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로 이런 금보인데 이렇게 이제 수술이 인끈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끈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근대 관인들도 한번 볼게요. 네. 관인은 근대 관인은 이 정부 수립 그때까지 쓰였던 정각이 있고 요 다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쓰였는데 서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후민정음 채로 바꾼 것이 1999년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봉황을 새겼고 그때 당시는 현재는 또 바뀌어서 다음 보면은 이 지금 현재의 관인이 대한민국 국세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10월 25일부터 이제 이렇게 공고가 된 그런 건데 제5대 국세는 이 금, 은, 구리, 아연, 이리움 그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크기는 10점 가로세로 10.4cm입니다. 요 가로세로 그리고 봉황이 2마리가 여기에 앉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관인을 새긴 적이 있으시겠죠? 이 관인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인이 잘못된 그 문자가 잘못된 그런 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후민정음체 내지는 뭐 이 정자로 된 이런 관인들을 써서 다시 이제 이렇게 새기기로 했습니다. 문경 시장이라든지 부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겨서
이 똑바로 쓰는 관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문 관인입니다. 한문 관인은 그 나름대로 그냥 이 단체의 관인을 새기게 됐습니다. 네, 김상용이라는 사람의 정각을 한번 봐볼게요. 굉장히 특이해요. 예, 이 김상용 조선시대에 김상용이란 그 정각은 이런 그 가위처럼 생긴 그런 정각, 요거는 전도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전서의 종류는 38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들이 다 보지 못한 그런 서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체가 있고, 그래서 종정서라는 이런 서체가 있고, 서체마다 다 다르고, 여기는 어떤 건물처럼 생긴 데다가 새기기도 합니다. 또 특이한 허묵의 정각이 있어요. 예, 허목 미수의 정각인데, 이 허목 미수는 고문을 잘 썼어요, 옛날에. 그래서 삼척에 가면은 척주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척주비에도 전서가 고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챙이처럼 한 것이 이 과두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챙이의 머리처럼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 조충서라고도 하기도 하고 과두서라고도 합니다. 특히나 미수허목은 이런 정각을 잘 쓰겠습니다. 네, 서예가로도 유명하죠. 추사 김정희의 정각 작품도 보겠습니다. 예, 추사 김정희 우리나라의 서체로 하면은 이 글씨가 아주 그저 힘이 있고 또 이 고전을 연구해서 바탕이 된 그런 서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정각은 이 한인풍으로 새긴 정각입니다. 한인풍이라는 것은 한나라 시기에 쓰이던 그런 그 정각입니다. 요거는 용을 그려놓은 겁니다. 용 그림으로. 그래서 용정해서 요 물은 것이 정자입니다. 정자는 위에서 보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추사 선생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오규일님의 정각도 있습니다. 오규일과 이제 이 정각은 오규일의 그 대산 오창렬이 있고 소산 오규일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추사선하고도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정각들을 잘 새겼는데 이런 정각은 약간 이 방피를 많이 고쳐갖고 각골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겼습니다. 요거는 건문 형태인데 각골문과 섞인 그런 서체입니다. 또 다른 특이한 홍석구 선생님의 정각을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국의 정각으로 특이한 것들만 제가 고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괴사, 주역의 괴사 문양을 따서 이렇게 새긴 것도 있고 또 이런 서체는 보면은 분서라고 하는 겁니다. 분서, 전서 종류 중에 이름인데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서체를 이렇게 새기고 또 제1강산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그림처럼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창의 정각을 보면 이것도 한인풍으로 새겼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또 새긴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 소나무와 대나무 등 매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새겼습니다. 요거는 이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오길래 제가 문신상을 옆에다 넣어놔 봤습니다. 석봉 고봉주 선생님의 정각도요. 그 고봉주 선생은 이 일본에 가서 유학을 많이 했는데 정각 유학을 많이 해서 거기서 많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은 중국의 오창석이라는 사람의 그 풍을 전례받은 하전전례라는 사람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을 거기서 새기다가 하전전례가 돌아가실 때 정각 칼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요거 철롱 이규 선생의 정각인데요. 지금 이제 한글 정각을 제가 이렇게 몇 개 나열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여초 김홍윤 선생의 정각입니다. 그래서 이 엽전 같은 옛날에 조선시대 엽전 같은 형태로 새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새긴 정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초종 권창윤 선생님인데 이 정각이 이거는 아직도 미완성 작품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너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완성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직접 하신 정각도 한번 봐볼까요? 제가 새긴 건데 그냥 이 새해에 예? 새아침이라고 작품을 한번 새겨봤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라는 이 정각입니다. 그리고 한글 정각을 보는데 이 한글 정각을 저로 많이 새기고 또 앞으로도 이제 한글 정각을 더 발전시켜서 세계화시키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문 정각에 옛날에 안중근의 이 손을 여기다 넣고 안중근 동양평화론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척관, 이 방각은 이 동양평화론 전부 원문을 새긴 겁니다. 이제 정각을 새겨서 옆으로 찍어 놓은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글씨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예를 하나 든다면은 유심이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요. 여기서 이제 물수가 내려가고 이 깃발을 들고 사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놀유자는 이 돌아다니면서 노는 겁니다. 이 유자는 이자도 있고 이자는 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가에서 노는 그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마음심은 심장의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전각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운 김영배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